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든 동명의 영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비밀 친구 되기, 한 아이의 비밀 친구 이야기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바스콘셀로스는 1968년에 이 작품을 썼죠. 호세 마우로 바스콘셀로스, 호세 마우로 드 바스콘셀로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작가이고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약 2년 정도 의대에 다니기도 했었는데 의사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학비도 비싸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바나나 배달꾼이나 뭐 카페 종업원, 일용직 노동자, 초등학교 교사, 권투의 어떤 그 상대역, 이런 트레이너,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라임 오렌지 나무에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소년이 나오고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그런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작가의 어린 시절의 모습, 실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포르투갈인인 포르투가라는 어떤 사람도 실제 인물이었던 것으로 작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1920년생인데 1968년에 이 작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 48세에 첫 작품을 낸 것이고 그 작품이 굉장한 인기와 호평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이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고 번역이 되면서 잘 알려진 작가가 됐습니다. 이후로 햇빛사냥이라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후속작을 쓰기도 했고요. 주로 경험에 바탕을 둔 작품들을 썼는데 워낙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품 속에 풍부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동화 같기도 하고 동화가 아닌 뭔가 슬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아마도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영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이 악동 제제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제제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원작에서는 5살로 되어 있는데요. 소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실직 상태이고요. 6개월째 실직이고 집세는 8개월째 못 내고 있고 어머니는 멀리 도시로 하루에 몇 시간씩 걸려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그나마 또 병에 걸려 있어요. 몸이 아픕니다. 원작에서는 탈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프기도 하고 게다가 형제들은 많고 이런 어려운 중에 이 꼬마 제제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아이는 소문난 악동이었어요. 악동이라고 하면 사실 나쁜 아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마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까지 들을 정도로 이 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다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장난뿐만 아니라 못됐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악마라고 해요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이제 악동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못되게 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임산부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스타킹으로 뱀을 만들어서 놀래켜가지고 하마터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만한 그런 처지에 되게 된다든지 망고나무가 있는 옆집 울타리로 뭐 불을 던져서 불을 낸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 극장에 가서 갑자기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가서 촛불들을 다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굉장히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장난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맨날 또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나서 내가 아버지 꼭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누나에게 막 얻어맞고 나서 내가 누나 죽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재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악동이었을까? 왜 이렇게 심한 장난을 자꾸 하는 걸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재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돼요 라고 나중에 포르투갈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힘이 없으니까 말로 할 수밖에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재는요 굉장히 영특한 아이였어요. 어느 정도 영특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로 죽이면
그 사람은 서서히 마음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다는 어떤 그런 민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였고 언어를 굉장히 잘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제재는 그만큼 머릿속에 생각도 많았던 아이였고요. 상상력도 풍부했던 아이였고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면 죽이는 상상을 했겠죠 아마. 그리고 나서 아마 죄책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동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저는 제 안에 악마가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나쁜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면서 첫 장면, 영화에 처음에 이런 장면이 있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인데 소원을 빕니다. 제재가 저는 선물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동생 루이스는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받고 싶어 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 동생에게 주면 그러면 착한 아이가 될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재로서는 정말 큰 마음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악마가 있다고 얘기하는 아이가 가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들어졌나요? 아니죠. 다음날 선물이 없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재는 화를 냅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싫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는데 아버지 탓한다는 건 뭐죠? 아버지 때문에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아는 아이라는 거죠. 그만큼 영특했다는 거고요. 이 일로 아버지가 상심하게 되고 아버지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아이가 구두통을 들고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영화의 도입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재는 이야기입니다. 제재는 이렇게 굉장히 영특함과 굉장히 사악함을 오고 가는 그런 아이였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하나를 만나죠. 포르투가라는 사람인데요. 포르투가라는 사람은 포르투갈인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포르투갈인을 비하하는 말이고 제재가 살고 있는 혹은 이 바스콘셀로스라는 작가가 살았던 이 나라는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30몇 년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였고 이런 게 아니라요.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식민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민지의 시대가 오랜 기간이었고 유럽의 어떤 문명들이 이 남미에 있는 이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경할 만한 것이기도 했고요. 포르투갈 사람이 하나 마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경할 만한 존재이면서도 게다가 이 포르투갈 아저씨는 최고의 자동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인물을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소문난 제재여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간 도정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포르투갈 아저씨의 자동차에 올라타는 일이었어요. 자동차 범퍼에 올라타서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면 최고의 영웅으로 인정받는 것이 마을 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불문율이었거든요. 근데 제재가 이걸 도전하겠다고 나섭니다. 마을 소년들의 응원을 받고요.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포르투갈 아저씨에게 들키죠.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요. 처음엔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굉장히 무섭게 이 포르투갈 아저씨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포르투갈 아저씨가 제재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잘뚝거리고 하니까 차에 태워주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 멋진 자동차에 제재가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제재와 포르투갈 아저씨의 우정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포르투갈 아저씨는 이 제재가 굉장히 용감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칭찬하죠. 둘이서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시작이고요. 결국은 아저씨의 집에도 가고 제재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아저씨가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원작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영화는 사실은 이 제재가 자라서 작가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라는 이 책을 써서 처음 받아드는 것으로 작가가 된 제재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아저씨가 제재에게 만년필을 선물하는 것을 삽입을 했어요.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글로 꼭 좋은 글을 써라. 이 만년필로 좋은 글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만년필은 아저씨가 대대로 물려받은
뭐 갑오로 여기는 그런 만년필이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부자 관계와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제재는 아저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를 좀 데려가서 아들 삼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저씨에게 의지를 하고 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비밀로 해요.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이고 자랑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었지만 마치 이게 꿈과 같아서 사라져 버릴까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 친구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밀 친구는 포르투가 아저씨가 됐어요. 이 제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아버지는 실직이고 어머니도 아프고 그 다음에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집세가 밀려서 그래서 이사간 집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민기뉴라고 얘기하는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죠. 레몬처럼 생긴 이 라임 열매를 여는 이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재가 이사를 가서 모두가 다 내 나무에 하나씩 차지를 할 때 가장 작고 볼품없어서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제재는 이름을 붙입니다. 민기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슈루룩가라고 불러요. 두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이 민기뉴라고 이름 붙인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어떤 제재의 모습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제재는 이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마을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임 오렌지 나무의 민기뉴를 목마처럼 말을 타는 것처럼 이 나무 가지에 올라서 먼 세상으로 떠나는 상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5살 꼬마가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아이답게 그런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상상의 세계에 포르투가 아저씨가 기꺼이 함께 해줘요. 그래서 숲을 보고 동물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 믿어주고요. 땅에 묻혀있는 어떤 비행기 같은 모습을 보고 나는 유럽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에 호응을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언젠가는 꼭 좋은 글을 쓰거라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포르투가의 존재였어요. 상상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제재의 세계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중심으로 보고 싶은 것은 제재가 뭔가를 쓴다는 거였어요. 이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이 제재는 메모를 작성을 하는데요. 제재는 뭔가 리스트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을에서 악동이라고 악마의 자식이라고 맨날 야단만 맞고요. 하는 짓마다 욕먹고요. 아빠한테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혼나고요. 엄청 두들겨 맞고 욕 듣는 것이 일상인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사람들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써요. 어떤 대상을 쓸까요?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것은 이 정도 악동이라면 블랙리스트 아니면은 데스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작성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내가 다른 세계로 갈 거야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아이로서는 내가 잘 되면 이 사람들 다 혼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재는 어떤 리스트를 쓰냐면요. 놀랍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들 이런 것들의 이름을 쓰는 것으로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소설에서는 원작에서는 그냥 제재가 메모를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 영화는 그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직접 메모지에 펜을 들고 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훨씬 더 가시적으로 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먼저 당연히 이름이 오를 것은 포르투가와 민기뉴겠죠. 이 라임 오렌지 나무와 포르투가 아저씨가 상상의 친구 혹은 제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리스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빵집 아저씨예요. 빵집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면 라디슬라우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제재가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에게 실망했잖아요. 선물 주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아버지한테 실망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갔을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다고 구두통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외국은 그런데요. 크리스마스는 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어떤 파티 기간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구두닦이를 하겠다고 구두통을 들고 나간 거죠.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빵집 가게 혹은 빵집이면서 뭐 과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파는 이 라디슬라우 아저씨의 가게에서 이 아저씨가요. 구두를 닦으라고 하려고 제재가 들어가는데요. 카메라가 아저씨 발을 보여줘요. 아저씨가 뭘 신고 있냐면 슬리퍼를 신고 있거든요. 제재가 당장 실망을 하고 말을 못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심심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그 전에 사탕도 줬고요. 다시 나와서 제재의 구두통에 발을 턱 올리면서 한 발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휴, 먼지가 많아서 살 수가 없네. 구두 좀 닦아봐라 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두가 사실은 제재는 알잖아요. 이 아저씨 원래 뭘 신고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그런데 구두를 바꿔 신고 나와서 제재에게 구두 닦기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재는 그날 이 아저씨의 이름을 리스트에 올립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친척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제재에게 얘야 너는 언어를 잘 쓰는 능력이 있구나. 말을 금방 배우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먼 세계에 가서 네 세상을 펼쳐보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 있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도시에 병원을 간다고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재하고 이별을 하는데요. 어린 제재가 원작에 보면 글을 읽게 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혼자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읽히게 됐어요. 그런데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달려갑니다. 아저씨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저씨가 뭔데? 그러니까 나에게 목마를 사주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뭐냐면 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라고 본인도 생각했던 거고 에드문드 아저씨는 뭐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야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도 이 리스트에 올라요. 또요. 음반을 판매하는 아저씨는요. 제재에게 외설적인 노래를 가르쳐서 또 아버지를 화내게 만들어요. 굉장히 음란한 노래를 불러서 아버지가 화가 나고 게다가 그게 아버지를 욕하는 우리 아버지는 실직자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음반을 파는 일을 도와주는 거였는데요. 이 아저씨가 그럼 왜 리스트에 올랐을까요? 사실 화요일마다 와서 이 아저씨는 제재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아저씨 나중에 크면 나 데려가 주실 거죠? 도시로 데려가 줄 거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반 파는 일을 도와서 용돈벌이도 해서 자금을 모아가게 됩니다.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루이스라는 동생은 잘 아시죠? 아까 동생인데 루이스는 제재에게 굉장히 제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고 제재와 상상의 세계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도이아는 제재의 누나입니다. 누나는 굉장히 우울했는데요. 누나가 큰 누나에게 매를 맞아서 제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울고 있을 때 찾아와서 제재야 네가 나중에 다른 세계로 갈 때 나도 꼭 데려가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재의 세계에 동참하는 말은 위로가 되는 누나였어요. 이 고도이아 누나도 리스트에 오르고요. 이 장면은 세실리아 선생님이에요. 세실리아 선생님은 사실 또 제재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제재가 제재에게 너는 정말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졌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학교 선생님인데 제재에게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들 너는 악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칭찬을 해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씨를 칭찬해준. 근데 왜 그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에게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꽃을 갖다 바치는 것, 선생님 교탁에 꽃을 한 조각씩 놔두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이루어지던 학교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세실리아 선생님에게는 꽃을 갖다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못생겼거든요. 근데 제재가 유일하게 지각을 하면서 꽃을 들고 와서 선생님 책상에 꽂아 놓습니다. 세실리아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 너는 천사 같고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졌구나.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사람들이 저보고 악마라고 하는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는 천사 같은 마음을 지녔어. 이게 세실리아 선생님이 제재에게 해준 말이에요. 제재의 리스트에 오른 이 사람들과 혹은 사물들, 나무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나요? 엄청난 일로 제재를 도와줬거나 장학금을 지불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선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처음으로 장점을 발견해주고 너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너는 단어를 빨리 배우는구나. 얘 구두 좀 닦아봐라 얘. 이런 정도였어요.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였거든요. 이게 결국은 제재에게 비밀스러운 리스트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단지 그러니까 영화와 소설은 어려움에 처하고 굉장히 똑똑하지만 궁핍한 형편에 있던 어린아이가 소년이 포르투갈 아저씨를 만나고 상상의 세계인 라이모리지나무랑
상상을 펼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작가가 됐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지 그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포르투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떤 제재 곁에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제재가 특별했다면, 만약에 제재가 특별했다면 자신을 욕하고 흉보고 악마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였다라는 점이죠. 그게 이 영화가 특별히 제재의 리스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더 두드러지게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 라임 오렌지 나무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메모를 한번 작성해 보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메모를 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만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요. 제재처럼 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줬던 사람, 혹은 나의 비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비밀스러운 내 친구, 어떤 존재, 상상의 세계든 실제이든 어떤 물건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이런 리스트를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스트가 가장 빼곡하게 많을수록 정말 행복한 어떤 시절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겠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절이. 그 리스트를 하나 썼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리스트가만으로도 사실 이 리스트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뿌듯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든든해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있었나? 혹은 누군가가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그 리스트에 나는 꼭 들어가 있을 거야. 이 사람 리스트에는 나는 꼭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메모지에 그 이름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남겨서 그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친구 혹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그런 일이 많을지, 내가 기억하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기억하는 한마디가 더 많을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빼곡하게 리스트가 채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가치 있거나 혹은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임 오렌지 나무는 그래서 라임 오렌지 나무와 포르투가 외에 이런 인물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 포르투가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을 하고 말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재가 이 이야기를 써서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나의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바친다라는 제사를 써서, 헌정사를 써서 책을 쓰는 것이 사실 바스콘셀러스가 남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인데요. 포르투가 아저씨는 평소에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잖아요. 기차가 지나갈 때 그 기차역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 정말 멋진 자동차였는데 그 자동차에서 결국은 비극적인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으면 알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동차, 사실 제재가 나중에 나는 저런 자동차 꼭 갖고 말 거야 라고 루이스에게, 동생에게 얘기했던 그 자동차였는데 바로 그 자동차를 타고 작가가 된 제재가 아저씨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첫 장면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사망했지만 제재는 그곳을 성장해서 떠나게 되고 조금 더 그 시절을 더 좋게 기억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남겨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영화에서 혹은 이 작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누구나 다 제재처럼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 누구나 다 포르투가 아저씨 같은 돈도 많고 아주 멋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런 멋진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실제로 루이스와 고도이아에 대해서 이 제재가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는 마지막 자막으로, 엔딩 자막으로 올리고요. 원작에서는 책의 앞부분에 서술을 하고 있어요. 책의 앞부분에 헌정사처럼 이 루이스와 고도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루이스는 20살에 상을 마감했다라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고도이아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둘 다 자살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겠죠. 아마 고도이아는 실제로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고도이아와 제재와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한 형제였어요. 형제였고 같은 환경이었고요. 비슷한 위치에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상상의 세계를 동경했고요.
그리고 동경하고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제제는 살아남았고 작가가 됐는데 루이스와 고도이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 작품은 비극적인 결말로 남기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고도이아와 루이스는 호르투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호르투가나 라임 오렌지 나무나 그러니까 슈르륵과 민기뉴나 아니면 세실리아 선생님이나 아저씨, 에드문드 아저씨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제재만큼 그것들을 기억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거나 환경이 되지 못했거나 만나지 못했거나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는 넘치는 리스트 혹은 누군가가 나를 좋게 말해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준 경험이 있는 것 못지않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비밀스러운 친구가 되어주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한마디, 단 한마디,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 혹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이런 관계가 내가 되어줄 수 있다면 사실은 고도이아와 루이스 같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의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막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 마우로 드 바스콘슬로스라는 브라질 작가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또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혹은 나는 악마가 아닌가, 난 정말 못된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혹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혹은 단 몇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